지하철에서 담배를 피고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괴롭히는 고등학생을 참교육한 707 특전사 특임단의 여군의 이야기입니다. 지독한 모래바람과 화약 냄새 대신 서늘하고 정제된 공기가 이하연 중사의 폐부를 채웠다. 6개월 만이었다. 바그람 공군 기지를 이륙하던 수송기의 굉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망막에 남은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풍경을 털어내려 애썼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반듯한 직선과 차분한 조명으로 가득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입국장이었다. 전쟁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하연 중사님. 입국 심사대의 젊은 직원이 그녀의 군인 신분증과 여권을 번갈아 확인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례적인 친절함 이상의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하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평화라는 단어의 무게가 새삼스레 어깨를 눌렀다. 자신이 지구 반대편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눈앞에 이런 풍경이라는 사실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신의 군용 더플백을 찾아 카트에 실었다. 30kg에 육박하는 짐의 무게가 익숙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그녀의 몸을 짓누르던 방탄복과 소총, 군장의 무게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금의 맨몸이 더 어색했다. 등 뒤를 보호해주던 소총의 차가운 감촉도 머리를 감싸던 헬멧의 묵직함도 없는 상태에 그녀는 마치 갑옷을 벗어 던진 병사처럼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인파를 헤치고 화장실로 들어간 하연은 칸막이 문을 잠그고 더플백을 열었다. 가장 위에 놓인 깨끗한 사복으로 갈아입기 위해서였다. 땀과 흙먼지에 절어 뻣뻣해진 전투복을 벗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대신 그 빈자리를 서늘한 한기가 파고들었다. 새로 갈아입은 청바지와 흰 티셔츠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날카롭게 벼려진 턱선, 그리고 무엇을 봐도 초점을 잃지 않는 깊은 눈. 그 눈은 평범한 20대 여성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탕! 화장실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하연의 몸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즉각 반응했다. 몸을 낮추고 시선은 출입구를 향했으며 온몸의 근육이 다음 행동을 위해 긴장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누군가 향수병을 떨어뜨린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는 허탈한 숨을 내쉬었다. 아직 몸이 전쟁터의 시간에 갇혀 있었다. 괜찮아, 여긴 대한민국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긴장의 끈은 쉽게 느슨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 이제 막 도착했어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공항철도로 향하는 길,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6.25 참전 용사인 할아버지는 그녀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지지해준 가족이었다. 오냐, 우리 강아지. 고생 많았다. 몸은 성한개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럼요. 전 특전사잖아요. 아주 멀쩡합니다. 할아버지는요? 다리는 좀 어떠세요? 나야 늘 똑같지. 이놈의 고철 덩어리 휠체어랑 한 몸으로 잘 지낸다. 어서 오기나 해라. 얼굴 좀 보자. 네, 금방 갈게요. 짧은 통화를 마치자 비로소 귀국했다는 실감이 났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할아버지와 그녀가 함께 사는 집이었다. 공항철도에서 서울역을 거쳐 1호선으로 환승하는 길은 인파로 가득했다. 모두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상의 고단함과 희망이 교차했다. 하연은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파병지에서는 모든 이방인이 잠재적 위협이었기에 사람을 보면 경계부터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이웃일 뿐이었다.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환승 통로에서 누군가 외치며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하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틀어 그가 달려나갈 공간을 확보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저 제 갈 길이 바쁜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전장의 생존 법칙을 기억하고 있었다. 1호선 지하철 플랫폼은 퇴근 시간의 인파와 뒤섞여 더욱 혼잡했다. 스크린 도어가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만큼의 사람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하연은 더플백을 고쳐 메고 인파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굉음과 함께 열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둠과 간간이 터져 나오는 불빛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왜 이리도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좌석 구석에 몸을 기댄 채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역은 삼각지역입니다. 안내방송 소리에 이하연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얼마나 잤을까? 지하철 창밖은 이미 완연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삼각지역. 그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역에서 내려야 했다. 하연은 더플백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로감은 가시지 않았지만 정신은 아까보다 한결 맑아졌다. 열차의 문이 열리기 직전 그녀의 시선이 객차 한쪽 구석에 머물렀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한 분이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낡고 빛바랜 군용 조끼, 그 위에 반듯하게 달려있는 월남전 참전 기장과 작은 태극기 배지.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 비슷한 모습이었다. 하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노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여고생 3명이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교복 치마를 아슬아슬하게 줄여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얼굴에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물었다. 야, 여기서 펴도 돼? 뭐 어때? 냄새도 안 나는데. 쫄리냐? 리더 격으로 보이는 학생이 연기를 작게 내뿜으며 킬킬거렸다. 그 연기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얼굴 쪽으로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노인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학생들을 외면할 뿐이었다. 와, 저 조끼 언제 적 거냐? 완전 구석기 유물이네.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뭐랄까, 틀딱 냄새. 여학생들의 목소리는 객차 안에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승객들이 불쾌한 듯 그들을 쳐다봤지만 이내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못 들은 척 눈을 감아버렸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 침묵과 외면이 여학생들의 기세를 더욱 살려주는 듯 했다. 할배, 그거 방탄돼요? 총 맞으면 안 되져요? 조롱 섞인 질문에 주변에서 작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꽉 잡을 뿐이었다. 그 모습에서 하연은 깊은 슬픔과 무력감, 그리고 그것을 애써 감추려는 마지막 자존심을 읽었다. 하연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엮이지 마. 넌 휴가 중이야. 저런 애들 상대해봐야 너만 피곤해져. 머릿속에 이성이 경고했다. 지난 6개월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쌓인 피로가 그녀의 몸을 짓눌렀다.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평온한 휴식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특전사의 심장이기 이전에 군인의 후예로서의 심장이었다.
저 노인이 평생을 바쳐 지켜낸 조국에서 고작 철없는 아이들에게 저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외면할 자격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저 자리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면 군인은 총이 아니라 신념으로 싸우는 거다. 입대 전 할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해준 말이었다. 주변의 무관심이 공기처럼 객차 안을 채우고 있었다. 모두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불의를 용인하고 있었다.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했다. 누군가는 하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더플백의 어깨끈을 고쳐맸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학생들과 노인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움직이자 객차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스마트폰을 떠나 그녀의 등 뒤에 꽂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여학생들의 저속한 대화가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의 심장 박동은 공포나 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이자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였다. 하연은 노인의 휠체어와 여학생들 사이에 섰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된 것처럼. 그녀의 등장에 여학생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쳤다. 뭐야, 아줌마는? 리더 격인 학생이 전자담배를 입에 문 채 시큰둥하게 물었다. 하연은 그 말을 무시하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불씨는 이미 던져졌다. 하연의 목소리는 소란스럽던 객차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고생들은 예상치 못한 개입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잠시 서로의 눈치를 보더니 이내 리더 격인 학생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줌마가 뭔데 오지랖이야? 우리 할아버지랑 얘기 좀 하겠다는데.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분들께 피해주는 행동은 삼가야죠. 그리고 담배는 정해진 곳에서 피우는 게 맞습니다. 하연의 말투는 교과서처럼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그녀는 여학생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위압감이나 분노가 아닌 그저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여학생은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기가 죽는 듯 했으나 친구들 앞이라는 생각에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뭐래? 이게 진짜 담배도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가 뭘 어쨌다고. 바로 그때였다. 객차 반대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일단의 남학생들이 슬그머니 다가왔다. 헐렁한 교복 바지에 귀에는 피어싱을 주렁주렁 단 무리였다. 그들 중 가장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남학생이 팔짱을 끼며 하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야야, 우리 애들한테 왜 그래? 그의 목소리는 변성기가 채 가시지 않은 껄렁한 톤이었다. 여학생들은 지원군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금세 의기양양해졌다. 오빠, 이 아줌마가 갑자기 와서 시비 걸잖아. 군인이면 다야? 휴가 나와서 민간인한테 갑질하는 거냐고. 남학생 무리가 하연을 빙 둘러쌌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주변 승객들은 이제 대놓고 자리를 피하거나 더 먼 곳으로 물러났다. 마치 투기장에 던져진 검투사를 구경하듯 멀리서 수군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드는 사람도 보였다. 하연은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의 등은 휠체어를 탄 노인을 향해 있었고 시선은 새롭게 나타난 위협 남학생 무리의 리더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학생들 그만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겠군. 학생? 누가 네 학생이야? 남학생이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이 하연의 얼굴에서부터 몸 전체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불쾌한 시선이었다. 몸매는 좀 쓸만한데?
군복 안에 숨겨놔서 아깝네. 자세 좀 나오는데? 성희롱적인 발언에 그의 친구들이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여학생들도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키득거렸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하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파병지에서 수없이 많은 적이와 살기를 마주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이 아기는 그 어떤 총구보다도 더럽고 비열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이성의 목소리와 본능의 목소리가 충돌했다. 참아. 저들은 그저 어리고 철없는 애들일 뿐이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 저것은 명백한 악이다. 그리고 넌 그것을 징벌할 힘이 있다. 군복 벗으면 별거 없겠네. 안 그래? 남학생이 다시 한번 조롱하며 손을 뻗어 하연의 어깨를 툭 쳤다. 하연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상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한 것일까? 남학생의 얼굴에 오만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다. 왜 쫄았냐? 군인 아줌마. 한판 붙어볼까? 그는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하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하연은 그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어설픈 위협, 중심이 불안정한 자세, 오직 허세뿐인 눈빛. 그녀의 눈에는 그의 다음 행동이 훤히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비켜. 하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태도에 남학생의 자존심이 상한 듯 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하연에게 달려들었다. 이 씨발년이 진짜. 그의 손이 하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순간 하연의 몸에 실려있던 무게 중심이 부드럽게 뒤로 흘렀다. 동시에 그녀의 발이 반보 옆으로 움직였다. 남학생은 온 힘을 다해 밀었지만 하연은 마치 바람처럼 그 힘을 흘려보냈다. 오히려 제 힘을 이기지 못한 남학생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객차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남학생의 거친 숨소리와 휠체어 바퀴가 작게 굴러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격화된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다. 휘청. 이하연의 어깨를 밀었던 남학생의 몸이 허공에서 균형을 잃었다. 온 힘을 실어 밀었지만 마치 거대한 손뭉치를 민 것처럼 아무런 저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먹은 목표를 잃고 앞으로 쏠렸고 하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무용처럼 부드럽고 동시에 해부학 교본처럼 정교했다. 앞으로 쏠리는 남학생의 손목을 왼손으로 가볍게 감아쥐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 바로 윗부분을 지그시 눌렀다. 공격도 타격도 아니었다. 그저 상대의 힘과 움직임의 방향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어할 뿐이었다. 크악! 남학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극심한 고통이 신경을 타고 흘렀다. 저항하려 발버둥 쳤지만 하연의 손은 마치 강철 클램프처럼 그의 팔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학생의 몸을 반쯤 돌려 세워 자신의 등 뒤, 즉 휠체어에 앉은 노인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조금이라도 더 소란이 번져 어르신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였다. 이거 안 나? 시발 나. 남학생이 고통과 굴욕감에 몸부림치며 악을 썼다. 그를 따르던 나머지 친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 있었다. 그들의 대장, 그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자부하던 친구가 가냘퍼 보이는 여자에게 손목 하나 잡힌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놔주길 바라나? 하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고통에 찬 남학생의 붉어진 눈과 마주친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의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그럼 사과해. 이분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께. 미쳤어? 내가 왜? 객기가 그를 지배했다. 그는 남은 한 손으로 하연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하연의 얼굴에 닿기도 전 하연은 잡고 있던 그의 팔을 살짝 비틀며 몸을 낮췄다. 으악! 더욱 극심한 고통이 팔 전체를 관통하자 남학생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다. 하연은 여전히 그의 팔을 제압한 채 그를 위에서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반복 훈련한 대인 제압술이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무력화하고 불필요한 피해는 주지 않는 기술. 하지만 그 기술을 이런 곳에서 이런 상대로 쓰게 될 줄은 몰랐다. 그제야 남학생의 친구들도 정신을 차렸다. 그들 중 하나가 분노에 차소리쳤다. 야, 너 뭐야? 내 친구한테 무슨 짓이야? 그가 하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움직이지 마. 하연의 나직한 한마디가 그의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살기. 그것은 말이나 표정으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수많은 모의 훈련과 실전 속에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남학생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여자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상황을 지켜보던 여고생들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구석에 몰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조롱과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다음 역 남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하연은 무릎 꿇린 남학생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폭력은 이런 게 아니야. 힘은 지키기 위해 쓰는 거다. 다시는 함부로 그 손을 쓰지 마. 누구에게도. 그녀는 말을 마치고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제압당했던 남학생은 팔을 부여잡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치이그.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객차 문이 활짝 열렸다. 열린 문틈으로 남영역 플랫폼의 불빛과 함께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날카로운 눈으로 객차 안을 살피며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것이었다. 하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져버렸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년의 경찰관이 낮은 목소리로 외치며 객차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순식간에 현장의 구도를 파악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팔을 부여잡고 있는 남학생,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다른 학생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이하연과 그녀의 등 뒤에 있는 휠체어의 노인까지. 남학생의 친구가 경찰을 보자마자 구세주를 만난 듯 소리쳤다. 경찰 아저씨, 이 여자가 갑자기 우리 친구를 공격했어요. 묻지마 폭행이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뭘 했다고 다짜고짜 힘으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학생들이 입을 모아 하연을 가해자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적반하장이었다. 하연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경찰관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섣불리 말을 섞어봐야 진흙탕 싸움이 될 뿐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경찰관의 시선이 하연에게 향했다. 선생님, 이 학생들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하연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바로 그때였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니에요, 경찰 아저씨. 저 학생들이 먼저 저기 휠체어 타신 할아버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담배 피우고 욕하고 그걸 이 아가씨가 말리니까 남자애들이 와서 행패 부린 거라고요. 한 중년 여성이 용기를 내어 외치자 여기저기서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맞아요, 제가 다 봤어요.
심지어 저 아가씨한테 성희롱까지 했다고요. 저 학생이 먼저 주먹질 하려고 했어요. 여기 영상도 있어요. 한 젊은 남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영상에는 학생들이 노인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부터 남학생이 하연을 밀치고 그녀가 제압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학생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못해 잿빛이 되었다. 경찰관은 잠시 영상을 확인하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황 파악됐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모두 잠시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르신께서도 괜찮으시다면 잠시 오셔서 진술을 좀. 가겠소.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영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굳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준 젊은 군인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듯 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구대로 옮겨진 후 경찰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신원 확인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증을 꺼내 놓았다. 이윽고 경찰관이 하연을 향해 물었다. 선생님도 신분증 좀 부탁드립니다. 하연은 잠시 망설였다. 휴가 중이었다. 조용히 정말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일이 부대로 알려지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신분을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더플백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자신의 신분증을 건넸다. 신분증을 받아든 젊은 경찰관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다. 그는 신분증의 사진과 하연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옆에 있던 베테랑 경찰관이 왜 그러나? 하며 신분증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그의 표정 역시 미묘하게 변했다. 신분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군인 신분증. 계급 중사. 성명 이하연. 소속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707특임단. 백호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테러 진압과 요인 구출을 주 임무로 하는 말 그대로 국가가 가진 마지막 카드 중 하나. 그곳의 대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상황의 무게감이 달라졌다. 경찰관들은 눈앞에 이 조용하고 단정한 여성이 얼마나 무서운 훈련을 거친 인간 병기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경찰관은 경외와 존중이 뒤섞인 눈빛으로 하연에게 신분증을 돌려주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단순한 군인 아줌마가 아니었다. 국가가 공인한 최고의 전문가였다. 자신들의 철없는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뻔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자신들을 봐주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지구대의 밤은 소란스러웠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학생들의 부모들이 도착하면서부터였다. 자식의 비행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부모도 있었고, 경찰과 하연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는 부모도 있었다. 하연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창밖을 보며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조사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다. 여러 승객의 증언과 명백한 영상 증거 덕분이었다. 하연은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였음을, 그리고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오직 제압과 방어 목적이었음을 차분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모든 조사가 끝나갈 무렵 박영수 할아버지가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하연에게 다가왔다. 정말 고맙소, 군인 양반. 그는 주름진 손으로 하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놈들 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나서주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아직 이 나라가 살아있는 게야.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가 아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것.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때였다. 지구대 한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젊은 경찰관이 스마트폰을 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팀장님, 이거 난리 났는데요?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방금 전 지하철에서의 영상이 지하철 특전사녀 양아치 참교육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을 넘어가고 있었고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하연의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다. 세상에. 하연은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다. 조용한 휴가는 이제 물 건너갔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대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하연 중사님.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사님 신원과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일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다. 하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포상이나 칭찬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저 불의를 외면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번거로웠다. 늦은 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지구대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707여군, 지하철 특전사 같은 단어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평화로운 귀환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원치 않았던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이하연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할아버지 집, 그녀가 군인이 되기 전까지 살았던 자신의 방이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밤새 벌어진 일들로 지독한 소음을 내고 있었다. 협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은 밤새 수십 번을 더 울린 듯 했다. 액정을 켜자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부재중 전화, 동기들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 그리고 각종 소셜미디어의 알림이 폭탄처럼 쏟아져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할아버지가 이미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TV 화면에는 어젯밤 지하철 영상이 나오고 있었고 용감한 시민에서 707 특전사 여군으로 바뀐 자막이 선명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 그녀의 행동이 정당 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과잉 대응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하연아, 일어났느냐? 할아버지는 TV를 끄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군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이 일이 손녀에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잘했다. 할아버지가 나직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내가 한 일은 군인으로서 내 손녀로서 아주 잘한 일이다. 뒷일이 어찌 되든 너는 옳은 일을 한 게야. 그것만 잊지 말거라. 할아버지의 말에 하연은 어젯밤부터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으면서도 언젠가 올 것이라 예상했던 이름이었다. 그녀의 소속팀 중대장의 번호였다. 중사 이하연. 통신보안. 중대장님, 이하연 중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근만근이었다. 이 중사 상황은 보고받았다. 몸은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군. 본론부터 말하지. 지금 즉시 부대로 복귀하도록. 휴가는 이것으로 종료한다. 알겠습니다. 처벌이나 문책을 위한 것이 아니니 오해는 말게. 일이 세상에 알려진 이상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자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네. 최대한 빨리 복귀해주게. 네.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하연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보호 조치. 그 말이 씁쓸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707 부대는 보이지 않는 부대였다. 대원 한 명 한 명의 신원은 물론 그들의 작전과 훈련 모두가 극비에 붙여졌다. 익명성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그런데 그녀는 의도치 않게 그 철칙을 깨버렸다.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인 중 한 명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막 풀어놓았던 더플백을 꾸리기 시작했다. 어제 막 갈아입었던 청바지와 티셔츠가 눈에 들어왔다. 고작 하루였지만 그 짧았던 자유의 시간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사복을 가방 깊숙이 넣고 그 위에 반듯하게 개어둔 전투복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평화로운 휴가는 이렇게 끝났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강민혁이 자신의 방에 갇혀 있었다. 어젯밤 하연에게 제압당했던 바로 그 남학생이었다. 그의 오른쪽 팔목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염좌 소견에 따라 압박붕대가 감겨 있었다. 하지만 팔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바로 어젯밤에 산산조각난 그의 자존심과 뒤늦게 밀려오는 공포감이었다. 그는 어젯밤 이후로 부모님에 의해 외출 금지를 당하고 스마트폰도 압수당했다.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온통 지하철 사건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자신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는 화면 속 비열한 가해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707 특전사, 인간병기, 살인기술. 인터넷 댓글들은 그녀를 영웅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사회의 쓰레기로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혁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자신을 압도하던 그 차가운 눈빛, 고통을 주면서도 급소는 정확히 피해갔던 정교한 기술. 그것은 동네 형들의 싸움이나 영화에서 보던 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철저히 훈련되고 통제된 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강함 앞에서 자신의 허세가 얼마나 초라하고 유치했는지 깨달았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덮었다. 며칠 후 민혁과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로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통보가 왔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왜 그 여자한테 시비를 걸어서. 그럼 너희는? 너희가 할아버지한테 그따위로만 안 했어도 아무 일 없었어. 의미 없는 다툼 끝에 민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사과하러 가자. 뭐?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직접 사과드리자고. 민혁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이들은 당황했다. 두렵기도 하고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민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이대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경찰서를 통해 박영수 할아버지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다. 수십 번의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찾아뵙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할아버지는 의외로 순순히 허락했다. 다음 날 오후 학생들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할아버지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는 민혁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박영수 할아버지가 그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들어오너라. 좁은 거실에 마주 앉은 아이들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민혁이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의 무릎 꿇은 모습을 시작으로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의 울음 섞인 사과가 방안을 채웠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들의 떨리는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고개 들어라. 한참 만에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은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잘못을 빌 용기가 있다는 건 아직 너희가 글러먹지는 않았다는 뜻이겠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한테 사과하는 걸로 끝내지 마라. 너희가 뱉은 말과 행동의 무게를 평생 기억하고 살아. 그리고 다시는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약속을 지킨다면 오늘 너희의 사과를 받아주마. 아이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집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는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다. 변화는 그렇게 아주 작고 더딘 걸음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한 이하연은 곧장 중대장실을 거쳐 대대장실로 향했다. 707특임단 100호 부대의 심장부였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친 동료들은 그녀에게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눈빛으로 격려를 보냈다. 그들 역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대대장 이진우 중령은 책상에 앉아 하연의 인사 파일을 비롯한 여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하연이 들어서자 모든 서류를 옆으로 밀어놓고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앉게 이 중사.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밤새 고생 많았다는 거 안다. 먼저 자네의 행동에 대해 부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지. 자네의 판단과 대응은 군인으로서, 특히 우리 특전사 대원으로서 매우 적절했다. 과잉 대응 논란도 있지만 내가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본 결과 자네의 제압술은 상대를 무력화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지 않았어. 정당방위이자 시민을 보호하려는 군인의 숭고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문제가 있다. 이진우 중령의 표정이 엄격해졌다. 자네의 신원과 얼굴이 대중에 노출됐어. 우리 부대원에게 익명성은 생명과도 같네. 차후 자네가 어떤 작전에 투입되든 이번 일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하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사령부와 논의를 마쳤다. 이 중사에 대한 징계는 없을 걸세. 오히려 이번 일로 군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해 참군 인상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예상치 못한 말에 하연이 고개를 들었다. 표창이라니. 하지만 중령이 말을 이었다. 자네는 당분간 작전 및 훈련에서 배제된다. 대신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지. 임무 말입니까? 그래. 자네는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에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될 걸세. 언론 인터뷰, 강연, 장병 멘토링, 홍보 영상 촬영 같은 일들을 맡게 될 거야. 대중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707이 아니라 이하연 중사라는 인간을 통해 우리 군을 보게 될 걸세. 자네가 이제 우리 군의 얼굴이 되는 셈이야. 하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카메라 앞에 서고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 그것은 실전보다 그 어떤 지옥주 훈련보다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는 음지에서 조국을 지키는 익명의 전사로 남고 싶었지, 양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의 표정을 읽은 이진우 중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중사. 이것도 전투일세. 총과 칼이 아닌 신뢰와 마음을 얻는 전투지. 자네의 개인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나도 마음이 편치 않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군과 자네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 또한 군인의 길이라고 생각해주게. 수행할 수 있겠나? 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지하철에서 자신을 향해 고맙다고 말하던 박영수 할아버지의 얼굴, 자신을 믿고 따라주었던 부대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군인은 임무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저 수행할 뿐이다. 그녀는 눈을 뜨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대대장실을 나온 그녀의 손에는 표창 추천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창밖 훈련장에서 함성을 지르며 훈련에 매진하는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전장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세상의 소음은 잦아들었고 사람들의 기억은 새로운 이슈들로 덮였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하철 특전사 사건은 이제 가끔씩 회자되는 용감한 시민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았다. 육군사관학교 대강당. 수백 명의 생도들이 제복을 입고 늠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단상 위 깔끔한 정복 차림의 이하연 중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강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수십 번도 더 반복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두렵지 않았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나 파괴하는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용기, 나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교가 될 인재들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영토와 국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심과 정의이기도 합니다. 군인의 총구는 언제나 적을 향해야 하지만 군인의 가슴은 항상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과장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담백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생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연이 끝나고 뜨거운 박수와 함께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 한 젊은 여생도가 그녀에게 다가와 거수경례를 했다. 중사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육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바로 중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네. 작년에 중사님 사건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도 저런 군인이 되고 싶다고, 저렇게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직접 뵈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생도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하연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원치 않았던 길 위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음지에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국가에 헌신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새로운 임무의 무게와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토요일 오후 서울의 한 보훈 요양병원. 강민혁과 친구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었다. 어설프고 마지못해 시작했던 봉사활동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주말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민혁은 한 월남전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빛바랜 훈장을 닦아주며 그의 무용담을 진지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한때는 틀딱이라 비웃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친 위대한 역사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휴게실 TV에서 군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정복을 입은 이하연 중사가 환하게 웃으며 등장했다. 아이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TV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동경과 존경, 그리고 작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민혁아, 저 누나 진짜 멋있지 않냐? 한 친구의 말에 민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팔목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만져보았다. 그날의 통증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교훈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때 저편에서 박영수 할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손짓했다. 그는 이제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 휠체어 없이도 지팡이에 의지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놈들아, 와서 수박 좀 먹고 가거라. 할아버지의 부름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요양병원 복도를 따스하게 채웠다. 한때 어긋났던 청춘들은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방 한쪽 벽에는 새로 생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요양병원 봉사활동 중에 찍은 사진이었다. 정복을 입은 이하연 중사와 쑥스러운 듯 웃고 있는 강민혁과 친구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지팡이를 짚고 환하게 웃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낡은 서랍장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군복 사진을 꺼내 액자 옆에 나란히 놓았다. 사진 속의 젊은 군인 박영수와 현재의 군인 이하연,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듯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나가는 마음. 할아버지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연의 정훈 공보실 파견 근무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어느 날 오후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갔다. 대대장 이진우 중령이었다. 이 중사.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아닙니다, 대대장님. 자네 덕분에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국방부에서도 자네의 공을 높이 사고 있네. 이제 자네의 임무는 완수되었다고 본다. 하연의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세상의 소음도 이제 충분히 잦아들었고 자네의 얼굴도 조금씩 잊혀가고 있어. 이제 그만. 집에 돌아올 준비가 되었나, 이 중사? 집에 돌아올 준비. 그 한마디에 하연은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 낯선 환경 속에서의 외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새로운 보람.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그리워했던 집, 그녀의 팀원들과 훈련장이 있었다. 네, 대대장님. 그녀는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다. 준비 되었습니다. 언제든 복귀하겠습니다. 며칠 후 이하연 중사는 다시 한번 더플백을 메고 익숙한 부대의 위병소 앞에 섰다. 처음 귀국하던 날의 혼란스러움도 강제로 복귀하던 날의 착잡함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때로는 총칼이 난무하는 적지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국을 지켜야 하는 군인.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길이 결국 하나의 군인의 길로 통한다는 것을 알았다. 위병소의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저 너머로 그녀를 기다리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화약 냄새도 아스팔트 냄새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의 공기 냄새였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로 집으로 향했다.